소개받은 김민석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데 평택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초대해 주신 우리 조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저기 보면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지금 마지막에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빨리 받아 적든지 하나 입력해 주시든지 사진 찍어 주시든지. 예. 제가 94년도에 서울의대 졸업해서 올해로 의사생활이 이제 32년째인데요. 네. 이럴 때마다 마이크 안 나와요. 강의할 때마다 맨 처음에 저렇게 핸드폰 번호부터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오늘 강의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근무 중에 잘 못 받을 때도 있어서 그때는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물어보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각나서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오늘 여기 스케줄이고요. 저도 어제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어제는 병원 근무하느라고 오늘 좀 일찍 와서 예술관 가봤더니 클래식 음악 이런 거 악기 체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거 같고,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제 반성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조 팀장님 만나기 전에는 저 단어를 몰랐어요. 느린 학습자라는 게 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7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5천만 국민 중에 한 13%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구나. 느린 학습자가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 팀장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저거는 이제 23년도 그런 기사였고, 다음 찾다 보니까 이제 경계를 걷다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부모님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개 이제 시청을 했고, 다음 또 찾아보니까 저 춘천에 있는 느린 소리라는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이 돼서 춘천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이제 또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보니까 이제 경계성 지능인 약간은 의학 용어 같은데 느린 학습자 훨씬 이제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보니까 이제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지적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으니까 보호가 되고 있는데,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21대에 법이 2개가 이제 발의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결이 안 되고 자동 폐기가 됐다고 들었고, 이번에 이제 24년도에 이제 5개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더라고요. 교육부에서 하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4개가 발의가 됐고, 어떤 내용인가 법안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이쪽 법안이 통과가 돼서 느린 학습자 전체 인구에는 이제 뭐 700만이 있고 학교 안에나 80만 명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잘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꼭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이게 소아 청소년 학회지라는 건데요. 소아 청소년 정신과 학회지. 거기 이제 작년 이게 1년에 4번 나오는 의학 학회지인데 가을에 느린 학습자 특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보시면 느린 학습자의 진단, 증상, 원인, 치료, 예후 이런 편으로 나눠서 네 파트로 이렇게 논문이 나와서 제가 이제 요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한번 읽어봤고요.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청근하 선생님 그 자폐에서 많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논문을 2편이나 이제 쓰셨더라고요. 저랑도 그 자폐 디지털 치료기 그거 만드느라고 이제 여러 분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저희 반성이고, 저는 이제 여기 처음 올 때 자폐 스펙트럼 환자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 5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운동 능력이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사회 생활에서 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고 자극에 민감한 거, 이제 반복적인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경증에서부터 이제 심한 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하시고 이게 심해지면 또 자기 진단도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저는 그 무슨 과 의사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병리과 의사들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한 700명 정도 있습니다. 의사가 10만 명 넘는데 이제 700명 정도가 있고 하는 일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왜 생기는지 알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 거는 어떤 병을 보게 되면 그게 왜 생기는지 그게 관심이 많은데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뇌가 좀 건강하지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뇌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신경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염증이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질환에 가장 중요하다. 그걸 하나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 신경에 뇌에 왜 염증이 생길까? 우리 예전에 뇌염 모기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건 직접적으로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뭐 자폐라든지 느린 학습자라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좀 다르지만 나이만 다르지 거의 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건 똑같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장이라는 겁니다. 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장, 뇌, 축이라고 해요. 장하고 뇌가 연결되는. 장뇌 축이 이상이 오는 게 결국 이런 모든 뇌질환의 원인이다. 장, 뇌 축에서 특히 장 안에 사는 세균들이 문제다. 그게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뇌에서 모든 거를 지령을 하는데 사실 신호는 장에서 온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하는데 환자 같은 경우에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해요. 그럼 장에 문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먹고 나서 배가 안 아파야 되고 화장실을 잘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못하면 결국 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는 약간 뇌 활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어릴 때 말도 좀 듣고 또 뭘 가르쳐 주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뭐 열심히는 하는데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보기는 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의 문제예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그래서 자폐 같은 경우에는 뇌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리가 떨어진 것들은 잘 연결이 안 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은 너무 연결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복적인 행동 같은 거 하는 거는 너무 연결이 막 빈번하게 되니까 잘 안 되는 거고 보고 듣고 한 게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중요한 게 그 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이제 잘 작동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글루타메이트라는 거는 이거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가바는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메이트는 좀 올라가 있고 가바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계속 좀 흥분 상태인 거죠. 뇌가 차분해야 되는데 흥분 상태에 있는 게 그게 뇌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줘야 되고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거하고 도파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세로토닌이 잘 작동을 해야 얘가 밥도 잘 먹고 또 잠도 잘 자고 전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으면 좀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 있는데, 도파민이 떨어져 있으면 별로 의욕이 없어요. 뭐 이제 하고 싶고, 이걸 하고 나면 나는 뭐가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그 의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예전에 다 이 뇌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서,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이 만들어서 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 약들이 보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된 약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일부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재활용해서 쓰는 그런 약물이에요. 사실 이런 병에 걸리고 좀 증상이 안 좋을 때는 결국은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이 잘 작동을 못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근본 원인은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장에 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저게 3대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저것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고, 생각해볼게요. 저 슬라이드는 그냥 나중에 조 팀장한테 드릴 테니까 부모님들이 다 갖고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재미보다는 뭔가 의미를 찾는 그런 곳이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고 취미 활동하고 하는 건 재미를 위한 건데, 이게 도파민이 재미 쪽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의미 쪽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러니까 주의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다 떨어져 있으면 ADHD라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다 만족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냥 세로토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인생이 우울해져요. 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불행할 것 같은데, 세로토닌만 많이 나오면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할 일도 없는데 우울한 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이 일단 있어야 사람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어떨 땐 재미를 추구하고 어떨 땐 의미를 추구하면서 하나의 인간이 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내 세균이 만들어준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뭐 보통 강의를 대중 앞에서 하는 게 지금 한 10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강의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관심사는 이 병이 왜 생기고 또 이 병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학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아기를 이제 새로 낳는데 얘가 자폐라든지 지적장애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폐 환자분들 앞에서는 이미 자폐나 지적장애나 뭐 느린 학습자 분들이신데 이게 왜 생겼는지 뭐 예전을 그렇게 돌이켜보면 괜히 후회될 일을 강의하는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면 그래도 얘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쪽에다가 좀 주안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마그네슘이고, 두 번째가 방부대장이라고 쓰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방부대장이고, 세 번째가 모차르트고, 네 번째가 삼천보라트. 그리고 네 가지를 각각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인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해질.
또는 미네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거는 세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나트륨, 칼륨. 뭐 이거는 부족해지거나 뭐 모자라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대로 나트륨은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또 더 이상 들어온 거는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칼슘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칼슘. 뭐 이게 없으면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칼슘은 신호를 주는데 양의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로 치면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 칼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는 접어지지만 반대쪽은 펴지잖아요. 그 펴지려면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슘이 양이면 마그네슘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가 되려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몸에 충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뇌의 흥분 상태 또는 뇌의 염증 상태라는 거는 뇌 안에 칼슘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따로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칼슘은 다 챙겨서 드시는데 마그네슘은 잘 안 먹거든요. 그게 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마그네슘이 하는 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제 마그네슘의 중요성이 쭉 밝혀지면서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구나 알게 됐고, 그냥 음식 안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많이 있는데 마그네슘은 그냥 음식만 먹으면 거의 다 부족하게 돼요. 우리 농산물 안에 이제 마그네슘이 별로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따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자폐 스펙트럼에서 마그네슘을 측정해보면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게 대부분의 보고들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흥분 상태는 모든 집안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흥분돼 있다는 거는 사회로 치면 계속 이게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요새 좀 시끄럽잖아요. 사회가 태평해야 되는데 좀 시끄럽고 자극적인 뉴스가 많고 이런 거 다 흥분 상태,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은 상태는 흥분 상태고 스트레스 상태고, 마그네슘이 많은 거는 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을 하나 골라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보니까 먹고 나니까 이제 두 가지 효과들을 많이 보시는데, 첫 번째가 변비가 있었던 분들은 화장실을 매일 가는 효과가 생긴다. 그거는 뭐냐면 먹긴 먹었는데 우리 몸으로는 안 들어가고 다 이렇게 대변으로 잘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변비약으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분들은 먹고 나니까 되게 잠이 잘 온다. 그럼 그거는 이제 흡수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파는 마그네슘들은 보면 대부분 다 변비약입니다. 먹으면 별로 흡수는 안 되고 다 대변으로 잘 나와요. 대변을 정상으로 모시던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막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저거는 이제 마그네슘 흡수율을 비교한 부분이고, 찾아보니까 다음 저 제품이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입니다.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 저 제품을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이제 파는 거고 국내에서는 저 모양이 아직 그 식약처에서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요. 쿠팡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허브 뭐 이런 데서 직구했는데 하도 많이 팔아서 그런지 쿠팡에서도 요새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는 이게 알이 좀 커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큰 알을 그냥 드시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 물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이렇게 드실 때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마그네슘 이온 상태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냥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물 안에 이렇게 녹아 있는 마그네슘은 그대로 다 흡수가 돼서 미량이지만 물 안에 마그네슘이 많은 물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물을 우리가 경수라고 하거든요. 경수는 어떤 지역에서 나오냐면은 그 석회암 지역에서 나오는 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 있는 물들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물을 먹으면 좀 텁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거의 없는 물을 제일 선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저런 칼슘, 마그네슘이 전혀 없는 물이 정수기 물이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물이 먹어보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게 굉장히 낮은 물이 삼다수나 백산수 같이 화산에서 나오는 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런 물은 사실 커피 끓이거나 차 끓일 때 좋은 물이고 그냥 마셨을 때는 좀 물맛이 강한 물들, 외국 같으면 에비아 같은 물이거든요. 그런 물을 드시는 게 뇌가 이렇게 흥분 상태 가라앉는 뇌 건강에 좋은 물. 뇌뿐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그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에 좋은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비앙은 비싸기 때문에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전이면이라는 데가 요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있는데 거기가 시멘트 나오고 석회암지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대체로 다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 계산해 보면 150 정도 되는 거. 뒤에 레이블에 보면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수치가 높은 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칼슘에 1.5를 곱하고 마그네슘에 4.1을 곱해서 더하면 경도가 나오는데 그걸 계산했을 때 한 120 넘는 거 그런 물을 드시면 되고 보통 삼다수 이런 건 계산해 보시면 한 20? 또 아이시스? 여기는 물도 없네. 대충 2, 30이거든요 우리나라 물은. 저게 100 넘는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저것도 이제 쿠팡에서 뭔가 스폰 받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쿠팡에 있는 탐사샘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경수면서 제일 가격이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물 중에 탐사수가 있고 탐사샘물이 있는데 탐사수는 연수입니다. 그거는 경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일반 삼다수랑 비슷하고요. 탐사샘물 그래서 뚜껑이 그렇게 하늘색입니다.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일단 파는데 아직 쿠팡에서 연락은 없고 그렇습니다. 점을 쭉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제가 보기엔 마그네슘 부족 상태거든요. 물 하나만 바꾸셔도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다음. 그 뒤에서 이렇게 계속 팀장님이 눌러주시니까 방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구 대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오늘 점심 저 밑에서 드셨나요? 저도 그거 먹었는데 무슨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 남이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 먹으려면 이제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켜 먹거나 먹게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먹었다 못 먹었다를 아시려면 방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먹으면 방구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방구가 나오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 안에 장내 세균이 많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 섬유질이 많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뭘 먹었을 때 방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서로 보완적인 게 섬유질을 먹지 않으면 또 장내 세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을 먹어야 장내 세균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방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저거는 이제 제가 한 15년 전부터 만들어서 아주 늘상 강의에 쓰는 슬라이드인데 그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섬유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으로는 못 들어가고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이 먹고 사는 걔네들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장 속에 사는 세균이 먹는 밥이에요. 그걸 섬유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들어가면 장 속에 있는 그 세균이 그걸 먹고 우리 몸에 각종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방구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구가 나오려면은 장내 세균이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섬유질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섬유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들부들해서 우리가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는 섬유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다 이렇게 섞으면 녹아요. 그런 녹는 섬유질이 많은 거를 우리가 과일 또는 채소 이런 거 그냥 생으로 먹는 거. 오늘 점심에 먹은 것 중에 보면 첫 번째 메뉴에 이렇게 샐러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녹는 섬유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포물이 있었죠. 거기는 섬유질이 1도 없습니다. 100%는 탄수화물입니다. 다 우리 몸으로 들어요. 깍두기 있었죠? 깍두기는 이게 녹는 섬유질, 안 녹는 섬유질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거예요. 국은 미역국이었잖아요. 미역국은 거의 다 녹는 섬유질이에요. 근데 미역은 별로 없고 좀 국물이 많았잖아요. 건더기를 많이 드셔야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조개 종류인데 거기는 섬유질이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모난 그 동그랑땡 비슷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섬유질이 있고 어디에 없는지 아시겠죠? 맛없는 데는 섬유질이 있고 맛있는 데는 섬유질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다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섬유질을 안 먹게 돼요. 섬유질을 안 먹으면 장내 세균이 없고, 장내 세균이 없으니까 방구 낄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섬유질이 들어갔을 때 장내 세균이 그걸 분해하는 거를 우리가 발효라고 해요. 그래서 녹는 섬유질이 들어가면 발효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구가 막 나오는 거죠. 지금 밥 먹은 지 꽤 됐는데 방구가 나올 생각이 없다. 여기 다 지금 섬유질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도 부족하고. 근데 저 맨 끝에 있는 게 대변이에요. 지금 세균 섬유질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녹는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세균이 많은 그런 대변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황금색입니다. 그거 되게 부들부들하고 별로 냄새도 안 나고. 아무튼 요새야 뭐 대변이 다 그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 이제 대변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변이 참 황금변으로 고운 그런 황금변은 다 세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대변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자폐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또 지능도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애의 대변 상태를 보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조금 나이 들면 이제 점점 지능도 더 내려갈 수 있고, 또 심하면 치매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대변 색깔이 어떠냐입니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쌀이라든지 또는 각종 곡류들, 뭐 콩, 그냥 먹기는 힘들고 뭔가 끓이거나 뭐 데치거나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은 못 먹는 것들, 그런 게 안 녹는 섬유질입니다. 이거는 세균들도 분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먹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대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 녹는 섬유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비싸죠. 그래서 녹는 섬유질, 안 녹는 섬유질을 골고루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밥은 많이 먹는데 녹는 섬유질도 안 먹고 안 녹는 섬유질도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변비거든요. 변비다? 그럼 뇌 건강은 진짜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못 간다? 어떻게든 매일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매일 가는 걸 변비약을 먹든지 뭐 마그네슘을 먹고 가는 건 소용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가 먹은 섬유질로 매일매일 변을 만들 수 있으면 뇌 건강은 차차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구대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게 장뇌축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장뇌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 안에 있는 장내 세균이에요. 장내 세균이 먹고 사는 게 섬유질이니까 섬유질을 충분히 먹여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하고 뇌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있어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이게 편안해야 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장이 편안해야
뇌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이게 면역계하고 호르몬계를 작동해서 결국 면역계라는 게 염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이 좋아지면서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사실 염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염증이 유독 뇌에 가서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그런 장애들입니다. 뇌장애. 그런 염증이 뭐 무릎에 많이 생기면 관절염이 생기고, 그래서 거의 모든 건강이 장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을 일단 많이 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페놀. 그래서 이게 워낙은 그 식물들이 그 세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거는 다 식물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염증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극단적으로 채식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좀 힘들고,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채식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계속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데, 그냥 골고루 먹더라도 채식을 상당히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폴리페놀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다 항산화제라고 했어요.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을 갖고 실험을 해보면 우리 몸에 산화작용이 안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했을 때고, 실제로 폴리페놀을 먹어봤자 몸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장내 세균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무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폴리페놀 있고, 그 다음이 규칙적인 수면하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저게 장내 세균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장이 이렇게 낮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장도 막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활동하는 세균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낮과 밤에 따라서.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저것을 잘 해야 되고, 특히 섬유질하고 폴리페놀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다음.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원료는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트립토판은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서 이제 각종 고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나는 각종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립토판이 들어가면 장 속에 어떤 세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세로토닌도 되고 인돌도 되고, 그 다음에 카이뉴레인이라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음 슬라이드, 뇌에 주는 영향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우리가 들어간 트립토판의 1에서 2%만 만들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은. 그 다음에 인돌이라는 게 그 다음으로 뇌에 괜찮은 것들인데, 이게 한 3% 정도? 그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기분도 좋고 수면도 잘 되고 식욕도 좋고, 그 다음에 인돌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했던 신경경증 이런 게 감소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카이뉴레인이라는 그쪽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카이뉴레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카이뉴레닌산, 또 하나는 퀴놀린산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퀴놀린산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 이게 뇌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다 좋으면 좋은데 퀴놀린산으로 가면 신경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 트립토판만 많이 먹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퀴놀린산으로 가버리면 말짱꽝이거든요. 그럼 뇌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뭐 바나나니 뭐니 트립토판 많은 음식은 그냥 뭐 챗GPT에 찾아보면 쭉 나오거든요. 20개 나와요. 세로토닌이 중요하니까 이걸 많이 먹여야겠다. 잘못 알고 먹으면 다 저쪽 퀴놀린산으로 가서 뇌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슬라이드. 퀴놀린산으로 가려면 먼저 카이누렌 그쪽 패스웨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은 이 몸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염증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염증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먹어도 이쪽 길로 갈지 저쪽 길로 갈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장내 세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염증 상태 같거든요. 여기서 조용하게 이렇게 강의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각종 도시마다 지금 막 시위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이제 염증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염증 상태가 아니어야 같은 걸 먹어도 세로토닌으로 가는데 염증 상태가 되면 퀴놀린산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염증 상태가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염증 상태로 가게 하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소세지 같은 거, 초가공식품 있죠.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특별히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인데 왜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좋냐면 이 몸 자체를 염증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걸 먹어도 좋은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삼백식품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흰설탕, 흰 밀가루 같은 거. 영양학적으로는 나쁠 게 없습니다. 다 분해되면 포도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몸 자체가 염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트립토판을 먹어도 퀴놀린산으로 간다고. 또 트랜스 지방도 마찬가지고. 저걸 억제하려면은 폴리페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심리 상담도 받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이 몸 전체를 염증이 낮은 상태, 스트레스가 없는 차분한 상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같은 걸 먹어도 뇌에 좋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퀴놀린산 합성을 억제하려면은 비타민 B, 아연, 마그네슘. 그러니까 카이누렌 패스웨이를 탔는데 그 중에 이제 카이누렌 산으로 가고 퀴놀린산으로 안 가게 하는 것들이 저것들입니다. 이제 영양제를 저도 예전에는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약간 몸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마그네슘 일단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B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B 부족하지 않게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카이누렌산이 많은 음식이라는 게 버섯이나 뭐 이런 거에도 많지만 꿀 중에는 밤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나는 꿀이 있거든요. 근데 저걸 먹으면은 몸에 꿀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몸에 좋게 작용들을 하거든요. 저거는 이제 꿀을 드시나 그러면 저걸 드시면 좋은데 요즘에 이제 환경의 변화가 돼가지고 밤꽃이 피는 시기가 예전엔 딱 명확했는데 요새는 밤꽃이 되게 빨리 피면서 아카시아 꽃하고 밤꽃하고 다 같이 막 피어요. 그러다 보니까 꿀들이 사실 이제 밤꿀이라는 게 뭐죠? 벌들이 이제 가서 그때 꽃이 많은 거에 가서 이제 따오면은 그쪽 성분이 오는 건데 요새 꽃들이 막 뭉쳐서 피다 보니까 밤꿀이라고 사도 약간 잡화꿀 같은 그런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보시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햇빛이나 운동, 햇빛을 쬐는 거, 비타민 D 먹는 게 아니라 햇빛을 쬐면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다음에 또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것들이 세로토닌 쪽으로 많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인돌이 많은 음식, 브로콜리, 버섯콩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식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거를 영양 정신의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냥 이 트립토판을 먹었을 때 이게 뇌로 바로 가서 거기서 세로토닌이 딱 되면 좋은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기는 진짜 힘들다는 거죠. 이게 먹은 게 우리 뇌로도 가지만 또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로도 가고 미주신경을 통해서 서로 작용을 해서 뇌가 건강해진다. 저는 영양정신의학이라는 게 저런 개념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없었는데 이제 10년 정도 저는 학문이 나왔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부터 뭘 먹느냐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쪽에 이제 계속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거든요. 트립토판 저런 것도 최근 연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서 드시고 저도 좀 관심이 생겼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알게 되면 자주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밖에서 사 먹는 음식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성 음식들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장내 세균이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팔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파는 음식은 우리 몸에만 좋고 이 장내 세균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각종 고기 뷔페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뇌 건강이 안 좋아지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고 뇌 건강뿐 아니라 아토피 알레르기에 해서 면역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게 뇌는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핸드폰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 음식에는 좀 저런 장내 세균을 위하거나 뇌 건강을 위하거나 면역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좀 귀찮아서 이렇게 밥을 일단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반찬을 먹으면 그런 게 별로 안 생기는데 요즘에는 그러기 힘들잖아요. 밥하고 밀가루를 비교하면 밥만 해도 굉장히 장내 세균한테 좋은 음식이에요. 현미나 잡곡밥은 더 좋고 근데 밀가루는 기본적으로 염증 유발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내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일단은 밀가루를 안 먹는 게 좋은데 밀가루를 안 먹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안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아무튼 고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좋은 거는 이제 쌀과 반찬인데 저쪽으로 좋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좀 학교 급식도 보면 좀 건강식으로 하면 좋은데 애들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골라 먹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그럼 뭘 먹을 것이냐.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섬유질과 폴리페놀을 먹는 게 좋다. 녹는 섬유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과일,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다 야채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채소가 표준화지 방송에서는 다 채소라고 하는데 과일, 야채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또 해조류, 뭐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것들 버섯도 좋고요. 안 녹는 섬유질은 곡류, 나물, 버섯 저런 것들 그래서 조리해서 먹고 뭐 그런 것들을 좋고요. 저기 제가 사진 찍은 거는 제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먹고 있는 이제 버섯 가루인데요. 저기 QR 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이제 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저를 통해서 좀 싸게 파는 그런 링크입니다. 저는 하루에 이제 2스푼씩 먹는데요. 상당히 뇌 건강에는 나쁘지 않아요. 저건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건데 거의 물에 잘 녹는 그런 섬유질입니다. 드시면 좋고 폴리페놀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과일, 채소, 견과류, 홍차 그냥 저런 게 많은 음식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먹일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뭐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하나하나 이렇게 딱 집착해서 계속 먹게 되면 몸 안에 장내 세균이 한 1000가지 정도 있는데 그 특정 장내 세균만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장내 세균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데 너무 종류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 가지만 좀 너무 집착하거나 이러는 것들. 장내 세균이 다양해야 골고루 이렇게 몸이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치우치는 게 문제니까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제 오늘 걸쳐서 물론 AI 교육도 있었지만 그건 뭐 시대적인 유행인 것 같고 클래식 음악 선생님이 여기
아까 계셨는데 아무튼 정 교수님이죠. 네, 정현환 교수님 하고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악기 체험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내 세균이고요. 몸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클래식 음악이고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클래식 음악을 여기서 1박 2일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선진적인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라고 써놓은 거는 기본 클래식 음악인데 대부분 모차르트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 이제 뇌세포가 잘 작동을 하려면 뇌세포 숫자가 충분해야 되고 또 뇌세포가 서로 연결이 돼야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남자는 22살, 여자는 만으로 20살 이 정도가 되면 뇌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생기지도 않고 연결도 되지 않는다. 그냥 줄어들면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학교 잘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만으로 22살이 넘어가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지능이 이제 그때가 최고고 갈수록 머리는 나빠진다. 뇌세포는 하루에도 몇십만 개씩 죽는다. 술을 먹으면 더 죽고 잠을 못 자면 더 죽고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도 계속해서 세포들이 생기고 세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뇌가 나이가 들면 조금 얇아질 수는 있지만 연결은 더 많이 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 이런 거는 나이 들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어떤 지혜가 생긴다거나 판단력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거는 나이가 드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재 이루어집니다. 다음. 근데 이게 뇌세포의 재생과 연결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첫 번째가 음악듣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수업에 음악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때는 다른 과목은 그래도 이제 머리로 하는 과목들은 어느 정도 했는데 음악, 미술, 체육 그 세 가지는 아무튼 수, 미학과 중에 미 이상을 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래도 음악, 미술, 체육이 엄청 저한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주해주면 노래도 했던 시험도 보고 뭐 이런 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수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데도 뭐 노래를 뭐 따라 부르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는 뭐 작곡가 이름을 외운다, 음악 공부, 음악 공부. 이거는 전혀 뇌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될지 베토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고 뭐를 작곡했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뇌 건강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게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음악 치료할 때는 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이걸 많이 틀어주는데 20분이거든요. 20분짜리 음악을 들려주기 전에 피검사를 해서 유전자 정보를 쭉 조사를 해놓고 20분 동안 들려준 다음에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는 있는데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니까 주로 뇌 쪽에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되더라. 그래서 뇌세포가 이렇게 뇌세포가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고 중추신 연결을 활성화하고 학습 기억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도파민 같은 게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들면서도 이렇게 머리가 별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하면 IQ를 1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하루에 20분씩 무조건 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나? 아직 2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13년째 계속 하루에 20분짜리 클래식 음악을 많은 사람한테 배달을 하고 저도 듣고 있는데 제 느낌은 아무튼 10년 전보다 저는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 슬라이드. 현재 이거를 치료에 적용하는 걸 이제 음악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이제 대상자가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음악 치료 대상자고, 나이가 드시면 이제 치매, 이제 인지 기능 떨어지는 대상자라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음 슬라이드. 그냥 혼자서 음악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합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혼자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여럿이를 모아놓고 같은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한 사람이 고요하게 한 가지 음악을 듣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틀어주시면 좋고, 이때 주의할 건 다음 슬라이드. 맨 밑에 보시면 BGM은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카페 같이 모차르트 음악을 20시간 내내 집에 틀어놓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들을 때는 그거만 하는 게 좋습니다. 허용되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숙제를 한다든지 뭐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음악을 틀어줘야지, 이러면 이제 음악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해 드리는 거는 뭐 여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음악을 딱 집중해서 한번 20분씩 들어보시면 뇌에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뇌에다가 자극을 할 수 있는 게 보는 거하고 듣는 거잖아요. 대부분 자극은. 근데 보는 건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뇌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듣는 거는 뇌에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들으시고, 여기 보시면 음악 듣기보다는 듣기가 또 부르는 것보다 낫고, 여러 가지 음악 중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가장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유쾌한 곡보다는 슬픈 곡이 좀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기 있는 QR은요 찍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그 음악 그 사이트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휴일이라서 안 올리는데, 제가 평일날 새벽에 20분짜리 음악을 올리거든요,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음악 해석도 좀 써서 올리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 오프톡인가 하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부모님이랑 자녀분이 같이 들으시면,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아, 머리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요즘 잘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신경세포 연결이 좋아지는, 재생이 잘 되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신경 전달물질 뭐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하여튼 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다 클래식 음악 듣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전공자도 점점 없어지고, 클래식 공연 같은 게 있으면 좀 같이 가서도 보시고, 하루에 20분씩 밥은 안 먹어도 얘한테 음악은 들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동이죠. 저는 이제 한 3,000보 정도는 매일 걷는 게 좋다는 건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이제 3,000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자폐 스펙트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더 걸으시면 좋죠. 최소는 한 3,000보 정도 걷는 게 좋다. 다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잘 연결을 하려면 음악 듣기하고 하나가 운동하기. 과학적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 가지 방법은 딱 저 두 개밖에 없어요. 음악 듣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머리가 좋아지려고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 두 가지. 그 다음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장내세균. 그러니까 장내세균한테 열심히 밥을 주면서 음악 듣고 운동하는 거. 이걸 하게 되면 머리가 차차차차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임상적으로 큰 경험은 없지만, 저는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 같은 거 받으면 진짜 머리가 막 진짜 점점 나빠지거든요.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저 세 가지를 원하거든요.
장내 세균을 잘 지키면서 음악 듣고 운동하면 그 머리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저의 인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20대, 30대면 계속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연결이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연결이 계속 안 되는 상태로 둘 것이냐, 조금이라도 연결이 더 잘 되게 할 것이냐, 오늘부터 이걸 어떻게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ASD, 뭐 자폐 스펙트럼,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 아토피 같은 거 진짜 예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지 걸로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책을 찾아보면 원인은 유전이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갑자기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다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여기 나왔는데 없던 병이 많이 생긴 게 유전이 아닙니다. 그런 연구들은 다 외국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에서 나온 연구들이고 대한민국은 그냥 단일 민족 국가인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많이 생겼는데 유전이 대부분이다. 뭐 이러면서 진짜 괜히 부모 가슴에 막 두번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한데 이게 나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전적인 원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민족이 그 민족인데 무슨 유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죄다 먹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드시고 잘 먹이고 음악 듣게 하고 운동하게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어린 친구들 이제 캠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알았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병이 없게 하고 음악 듣게 하고 운동 열심히 뛰게 하고 자꾸 머리 쓰는 거니까 뭐 수학 문제 풀면 머리가 좋아지느냐? 아니.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열심히 연습하면 말을 잘하느냐? 아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장이 문제니까 장을 적당히 하면서 음악으로 자극하고 운동하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왜 하냐 그러면 예전에는 운동하면 일단 팔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이제 두꺼워지고 이제 심장에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하니까 운동의 효과는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관절이 안정화된다. 이거는 정말 그 뉴턴 시대의 그런 운동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해야지만 거기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게 요즘에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크게 뇌하랑 관계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BDNF고 하나는 이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리신이 이 신경염증을 줄여주는 중요 마이오카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애들이 이제 뇌가 지금 신경염증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애는 운동하다 보면 자꾸 다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나가서 삼천포는 꼭 알려줘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점점 좋아지게 하고 싶다. 이제 BDNF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역시 해야 된다고 하고요. 다음.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이제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각종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운동은 아무튼 필수라는 거죠.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러고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죠. 한 6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뇌랑 관련되는 게 전신장기에 이제 다 관련이 되지만 뇌랑 관련되는 거는 BDNF하고 이리신입니다. 다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리신이라는 게 운동하는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호르몬하고 다르게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리신이 뭐 여러 가지 작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작용은 뭐냐면은 그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게 결국 얼마나 이리신이 몸에 나오느냐 그거고, 이리신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결국 걔가 근육이 얼마나 수축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손이 차가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 몸에 이리신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운동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좋다는 거고. 다음, 그래서 아까 장뇌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육뇌축이라는 게 요즘에 또 많이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BDNF가 가운데 있고 이리신, IGF 뭐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뇌의 여러 가지 작용에 근육하고 뇌가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또 근육하고 또 장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 근육, 뇌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연구는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트립토판 대사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트립토판을 먹었을 때 하이누리엔 엑시드 쪽으로 간다, 뭐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이 근육, 장, 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다음, 그래서 뇌하고 관련되어 있는 마이오파인이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BDNF하고 이리신은 주로 유산소 운동 쪽으로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죠, 걷기. 근데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은 최소 3달 정도를 꾸준히 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해갖고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3달 정도 꾸준히 해야 되고, 빈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은 이제 걸으면 되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걸으면 한 3,000보 정도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어라. 걷는 게 좀 힘들면 뭐 수영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하면 되고요. 저 밑에 있는 IGF-1이랑 인터루킨 6 같은 거는 있는 것들이 이제 죽지 않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주로 이제 나이 드셔서 치매 쪽으로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저거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나오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유산소를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 뇌세포가 계속 생기면서 자라야 되는 거니까.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빨리 없어지는 게 문제일 때는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면 이제 있던 거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거꾸로죠. 젊을 때는 막 근력 운동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유산소를 많이 걷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젊을 때는 좀 걷는 거, 나이 들어서 근력 운동 하시고. 저 근력 운동은 거꾸로 3개월 이상 계속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하면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근력.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 2달 정도 하고 좀 잠깐 일주일 2주 쉬었다 또 2달 하고, 대신에 이제 일주일에 빈도도 한 2번 정도 근력을 하시고 나머지 유산소는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기 써있죠.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주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고, 근력 운동은 단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로 하시고, 너무 길게 근력 운동 몸짱이 돼야겠다 1년 내내 하는 거는 부상의 위험도 있고 마이오카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근력 운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3,000보 정도 걸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오늘 당장 이제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마그네슘 원고 주문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얘가 잠을 잘 자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거든요. 건강의 전체적으로 기본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잘 자려면 뇌가 조용해야 돼요. 뇌가 조용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거죠. 일단은 마그네슘 한번 먹여보시고, 그 다음에는 얘가 방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방구가 나올 수 있게 엄마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아까 그런 버섯가루도 있지만 다양하게 골고루 섬유질을 먹여야 되죠. 그냥 고기, 뭐 햄버거, 뭐 이렇게 섬유질 전혀 없는 그런 음식만 드시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가 이제 클래식 음악은 제 사이트 들어오고 음악 들으면은 다운 받아가지고 하루에 20분 엄마랑 같이 들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은 이제 그 들을 수 있게 몇 번은 처음엔 좀 힘들어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명곡들이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부모님들도 꼭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손 붙잡고 삼천포 걷고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이 습관이 돼서 계속 하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방구 나오게 만드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건강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뭐 6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를 5년 했지만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진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이것만 배웠지 어떻게 해야 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이게 안 아프게 살 수 있는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 의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대중 강연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겁니다. 핵심은 잘 자고 방구 잘 나오게 잘 먹고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기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 뇌 건강뿐 아니라 모든 건강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뒤에 이어서 이제 뇌파 하는 제 김민규 대표가 너랑 아주 절친인데 이제 우리 뇌 중에서 특히 전두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뇌 연결해 여기가 사령탑이거든요. 근데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저 예전에 병원에만 있던 그런 장비들인데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저거를 이제 전두엽을 자극하면 아까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 다 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좋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이어서 아마 강의할 거고 이제 그 뇌파를 이렇게 전두엽을 자극하면서 이제 뇌파도 그 뭐라 그러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개발했다 그래서 아마 시험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그런 강의라서 조금 서투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좀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자주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